경제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못할 것 같냐? 계곡 정비보다 쉽다. 여러분들, 정치적 의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조차 못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시장은 수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생태계다. 정치적 의지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규제의 역설을 낳는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은 너무나 막대하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충성 1974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 상식이야. 경제 교과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를 낳게 됩니다. 가격을 눌러? 지금 안 사면 못 사는 거 아니야? 계속 누를 거 아니야? 주제가 28번 나올 거 아니야? 더더더 못 살 거 아니야? 초과 수요를 낳는다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품질 저하, 암시장을 초래한다. 북유럽이 그렇죠. 덴마크, 스웨덴. 규제를 굉장히 빡세게 했죠. 스웨덴은 매년 임대료를 정해줍니다. 너희 임대인들 이 가격 이상은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스웨덴은 20년 동안 집을 못 구해. 임대인이 없어. 아니 거의 가격 상한제를 딱 걸어버리니까 손해보는 상사 누가 합니까? 20년을 기다려야 돼. 그게 일반적입니다. 유럽은. 자, 맨큐의 경제학,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 통제. 전 세계 경제학 임무서 점유율 1위죠. 경제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단합니다. 스웨덴 20년을 기다려야 되죠. 주택가격 한국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때려잡았죠. 임대인들 때려잡았습니다. 주택가격도 못 잡고 임대시장은 안정은커녕 더더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스웨덴뿐만입니까? 북유럽, 덴마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사실 북유럽을 모델로 하지 않았어요? 꿈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딱 모델로 삼고 그랬는데 지금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코펜하겐이나 다른 유럽 대도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집 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젊은 사람들은 결국 2-3명이랑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청년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얘네들은 같이 살아야 돼. 2명, 3명이. 집이 없어. 집 자체가. 이게 일반적이야. 우리가 그렇게 롤 모델로 삼았던 북유럽, 복지천국,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나 스튜디오는 없어요. 덴마크 개떡상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시장 완전히 불안해지고 주택가격 개떡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전세제도 덕분에 주택가격이 그나마 안정이 돼 있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다른 나라는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대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 미룰 수가 있거든요. 대안이 많으면. 근데 대안이 없으면은 20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 임대 20년을 집을 사야 돼. 정말 단순한 시장 원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념에 빠지면은, 그리고 그러한 이념에 빠진 사람이 핸들을 잡으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유럽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좋댔습니다. 진짜. 계곡의 불법 형상은 그냥 물리적으로 치우면 됩니다. 시장의 가격은 사람들의 욕망과 생존이 뭐 얽히고 설켜 있어. 이걸 의지로 잡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무식한 발상이고 발언입니다. 대통령, 잠긴 매물은 질식하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 처분 압박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상태에서 보유세 올릴 것을 시사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당장 팔아라. 5월 9일 전까지. 보유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세 중과 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5월 9일 전까지 팔아라. 그런데 그 보유세는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야. 핀다이크의 미시 경제학, 전 세계 MBA와 석박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제가 내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야. 조세의 실질적 부담이 조세의 기착은 법적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공급이 적으면은 세입자가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적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역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입니다. 보유세 올리면은 정작 대통령, 정책, 물개박수 치고 있는 무주택 지지자들 싹 다 죽이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동이야. 그걸 모르고 물개박수를 치고 있어. 우리 같은 다주택자가, 우리 같은 적폐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 이것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발작하고 있구나. 이거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냥 다주택자의 반응만 보고 잘하고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화내고 있어? 그러면 잘한 거야.
얘네들이 좋아하고 있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려. 거짓말 같죠? 아니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 우리 같은 다주택자가? 우리 같은 적폐가? 그러면은 물개박수 치는 거야. 잘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들은 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보유자들 폰입니다. 보유세 올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 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안정된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3주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볼 때마다 쇼킹이야. 호텔 경제학 이후로 가장 쇼킹한 멘트입니다. 기적의 논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개무시 정점의 발언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임대시장의 공급은 즉각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모두 그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50%입니다. 10억이면은 전세는 5억이야. 10억짜리 살 수 있습니까? 5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대출 해줍니까? 대출도 안 해줘, 심지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임대차 시장의 붕괴가 먼저 찾아와. 임대차가 그냥 무너지는 거야.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야. 강북구 전세 51개가 말이 됩니까? 8개월 전만 하더라도 500개였어. 근데 지금 50개야. 10분의 1토막 났어. 10분의 1토막. 이거 보자마자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저는.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하나, 포레나, 미아 입주장인데 무슨 일입니까? 월세 매물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65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30%인데 대체 누가 팝니까?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과거, 경험, 정부 정책 등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맨큐의 거시 경제학,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경제 교과서.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이상 팔지 않는 건 상수죠. 또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던 참여정부, 문정부 모두 양도세 중과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개떡상했죠. 과거 데이터 사람들이 학습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라서 이를 기억하고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내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맨큐가 말을 한 거야. 맨큐가. 그래서 뜻밖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겨냥한 대통령 장특공을 폐지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본인은 팔았다 이거예요. 또 경제 석학들이 이와 같이 비판을 합니다.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설정되어 있든 상관없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도널드 코즈 199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면 때릴수록 얘네들이 말하는 분배가 오히려 안 된다. 자본이득세는 가장 해로운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 자본 이동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위대한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 제발 경제 교과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석학들과 싸우지 말고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경제 교과서, 경제 석학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퍽이나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적으로 듣겠죠. 현대 마르크스라고 평가받는 토마 피케티는 뭐 세율을 막 99%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보유세도 90%, 양도세도 9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세금이란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자본가들의 재산을 뺏자. 과거 마르크스는 무력으로 자산을 뺏자였는데 이 사람은 세금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자산을 뺏자.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를 주장하는 헨리 조지. 이런 사람들 말을 듣겠죠. 선택적 수용. 취득세는 싱가포르 모델을 활용하고 보유세는 미국 걸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선택적인 수용을 하죠. 현재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광기입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문제는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정부다. 경제 문제에 많은 오류는 정해진 몫이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나온다. 밀턴 프리드먼 1976년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충성. 지금 보면은 견제해야 할 야당이 분열되니까 정부는 통제 없이 폭주 중이죠. 그래서 오류와 착각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공정한 가격이나 공정한 임대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 단어는 정치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 말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정의라는 용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그것은 단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수적 주문으로 쓰일 뿐이다. 프리드리 하이에크. 속 시원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 공정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를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평등 공정 외치면 외칠수록 생산성은 줄어듭니다. 뿜빠이 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생산성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입니다. 내 생산성이 줄어들면 인심 다 사라집니다. 평등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여유에서 나오는 거야. 먹고 살만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복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 자유 그 둘 다 얻지 못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공정을 외치며 시장이 개입할 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밀턴 프리드먼 결론입니다. 공정을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원하는 방향을 정당화하겠다는 뜻이죠.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이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력 강화라는 결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결국 정부는 구루들이, 석학들이 말한 것처럼 결국 시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오히려 추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 준 거 어떻게 해요? 보유세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버티면 돼. 정권 교체될 때까지 버티면 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쫄 필요 없이 담대하게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